안녕하세요. 박건일입니다. 저는 사회비평하고 글 쓰고 강의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속은 없고요. 그래서 자꾸 소속 없음이라고 쓰는데 예, 난감해 하시더라고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능력주의,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되게 좀 긴장을 했던 이유는 제가 워낙 뭐 발표나 강의를 많이 하긴 하지만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2시간짜리 강의로 항상 준비를 하다가 20분으로 압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20분 분량 안에 맞추도록, 그래서 주최하시는 분들께서 더 난감해 하시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을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정이라는 말이 어느샌가부터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되었죠. 그건 불공정해. 입만 열면 모두가 공정을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전가의 모도처럼 사용되는 이 공정이라는 말, 영어로는 fairness인데, 이 공정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은 공정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오찬호 선생님, 사회학자죠.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에서 청년 세대들, 특히 지금 대학생들이 수능 점수의 차이를 모든 능력의 차이로 확장하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낮은 곳에 있는 학생들을 멸시하는 쪽을 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찬호 선생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차별에 찬성하는 청년 세대들을 일컬어서 괴물이 된 20대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공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공정성 담론, 특히 이제 능력주의라고도 얘기하는 이 담론에서 이것이 사실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차이이다라고 자꾸 문제를 하게 되면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이제 서베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한국사회 공정성인식 조사 보고서라는 게 2018년에 한국리서치에서 주관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국인의 공정성 가치관이 세대, 기성세대든 청년세대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올해이죠. 올해인 2021년에 이제 KBS에서 대규모로 세대 가치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에서는 오히려 청년세대들이 경쟁의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고 기성세대보다 공정성이나 능력주의 인식이 좀 더 약한 것으로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특히 이제 공정성이나 능력주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할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그런 잘못된 인식 속에서 또 잘못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전 사회학과 교수인 송호근 교수는 과거에 한국인은 평등주의자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인이 평등주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늘 삼성, 현대, LG 같은 재벌의 그 발목을 잡는 얘기를 하고 국가가 재벌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그런 것들이 평등주의라는 마음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대서특필 되면서 마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평등주의적인 민족이구나 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유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인식이 지금까지도 상당수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가치관을 논하기 이전에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성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패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을 정도로 정의로운 시민들이 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집단행동에 잘 나서지 않을까요? 우리 촛불 시위는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촛불 시위의 민족 아닙니까? 사실은 2002년 이후부터는. 근데 이렇게 불의에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민족이 왜 이 불평등이 심각한
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평등을 맞서기 위한 그런 촛불 시위는 일으키지 않을까요? 복잡한 답변이 있고 간단한 답변이 있습니다. 복잡한 답변은 제가 차차 할 거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은 땡땡땡은 죽어도 못 참지만 땡땡땡은 기꺼이 참으니까. 저 위에 있는 동그라미 땡땡땡은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그리고 세모 땡땡땡은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공정은 못 참아요. 이 불공정한 것은 룰이 잘못된 건 이거는 못 참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또 정의로운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불평등은 또 기꺼이 참아요. 만약에 룰만 공정하게 적용이 된다면. 경제적 차원의 변화가 곧바로 정치적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매개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신광현 교수가 한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등의 심화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하고 있는 말은 결국 뜻은 문제가 대중의 인식에 있다는 겁니다. 공정성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불평등인지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뒤에 가서 제가 근거들을 말씀드릴 테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사회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 중에서 가장 불평등을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불평등을 선호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평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굉장히 능력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 조사 보고서는 사실은 기존의 조사와는 달리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최근의 조사였는데요. 여기 보면 공정성에 대한 가치관이 세대별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분배에 있어서 산술적인 평등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 그리고 차등 분배를 선호하는 응답이 전 계층, 전 사회 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별이나 계급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근무 태도와 같은 노력 요인에 대한 보상을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도 중시하는데 더 중시하는 것이 이제 근무 태도, 노력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그래프인데요. 보면 이제 저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능력과 노력별로 보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게 66%로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이 임금 차이를 두어야 할 기준, 조건에 대한 생각입니다. 보면 근무 태도, 자질과 능력, 업무 성과, 부양 가족수, 가정 형편, 학력 수준 등등인데 자질과 능력, 업무 성과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가장 높은 것이 이제 근무 태도이죠. 성실성, 노력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가정 형편.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생각엔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뭐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이미 유명한 조사인데요. 로널드 잉그라트와 크리스찬 웰젤이라는 사회학자가 1981년부터 40년 동안 약 7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 100여 개국 나라들 시민들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가치관이 어떤지 조사를 한 글로벌 단위 서베이고요. 이 조사의 또 이론적인 바탕은 근대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론이라는 건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경제적 풍요가 결국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식 조사가 계속해서 이제 시계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점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비물질적인 것, 추상적인
삶의 가치, 삶의 질 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것들이 대다수의 나라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잉그라트는 The Silent Revolution, 즉 조용한 혁명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론을 그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조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경제 결정론처럼 보이지만 경제 결정론은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삶의 질에 대한 추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에 매개적인 매개 과정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결국은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딱 있어야지 그 가치관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사실 삶의 질에 대한 추구가 변화한다.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는 수백 개의 설문 문항들이 있는데 거의 뭐 1000개 가까이 되는 설문 문항들이 있는데 4가지 핵심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속합리적 가치 대 전통적 가치, 그리고 생존적 가치 대 자기표현 가치인데 이 4가지 가치는 각각 2가지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서로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줄어드는 관계에 있는 이제 가치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속합리적 가치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면 계산 속입니다. 계산 속. 자본주의적인 합리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합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도시 사람들의 어떤 깍쟁이 같은 습성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통적 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전통적인 어떤 윤리, 종교적인 윤리라든가 뭐 이런 가부장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생존적 가치라는 거는 물질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거, 자기 몸을 건사하고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존적 가치이고요. 자기 표현 가치라는 것은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 전체 관심사, 그리고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 관용, 그리고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자기 표현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이 4가지 핵심 가치 중에 가장 핵심은 그중 핵심 중에 핵심은 자기 표현 가치입니다. 자기 표현 가치는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을 하면서 전면화되는데 이 가치는 인간의 관심사가 추상적이고 성찰적인 의지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사실은 인류 전체의 관심사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족 관계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유대와 관용, 자유를 향한 열망, 타자에 대한 신뢰, 인류 전체의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 되게 좀 거창하죠. 거창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입니다, 사실은. 이 4개 가치의 발전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유사한, 특히 이제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제 뭐 소득 수준이 GDP가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이렇게 증가할수록 사실은 전통적 가치에서 세속 합리적 가치로 옮겨가고 또 생존적 가치는 자기 표현 가치로 이동을 해갔다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옮겨갔고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전형적으로 이 이론에 따라서 움직여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전통적 가치와 생존적 가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특이한 게 한국입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은 세속합리적 가치는 거의 뭐 유럽을 능가할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요. 계산 속이 빠르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 표현 가치는 비슷한 경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뒤집어 말하면 생존적 가치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종교적 문화권에 따른 영향도 크지 않지만 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게 뭐 가톨릭 문화권이냐 아니면은 프로테스탄트 문화권이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그런 종교적 문화권과 상관없이 그냥 독보적으로 이상하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그 잉그라트의 이론에 따라서 그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라서 문화 지도를 이제 매번 그리는데요. 2020년 조사, 최근 조사죠. 가장 최근 조사에서 그려본 세계 문화 지도입니다. 보면 저기 주황색, 컨퓨지언,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 속에 이제 한국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여기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세로 Y축, 세로축은 전통적 가치와 세속 합리적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세속 합리적 가치가 높고요. 내려갈수록 전통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가로축 X축은 생존적 가치와 자기 표현 가치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기 표현 가치가 높고 왼쪽으로 갈수록 생존적 가치가 높죠. 결국 우측의 상단, 최상단 여기에 붙어 있는 나라들, 몰려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인 거죠. 북유럽, 서유럽 다 몰려 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다 여기 제일 끄트머리 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다는 게 뭘 말하냐면 여기 이제 유교 문화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쏠려 있다라는 거는 가장 생존적 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아등바등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교 국가들 중에서도. 반면에 이 Y축을 보면 세속 합리적 가치는 굉장히 높게 나오죠. 스웨덴보다 높아요. 스웨덴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합리성이 강한 나라라는 겁니다. 한국이. 한국보다 강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일본은 자기 표현 가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아시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드러난 한국의 특성은 뭘까요? 경제성장과 안보에 집착하면서도 사회적 신뢰, 소수자 이방인에 대한 관용이 지나치게 적은 사회라는 겁니다. 보통 잘 살게 되면 관대해지죠, 사람이. 곳간에서 임신 난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속담이 한국에는 통용이 안 됩니다. 한국은 아무리 잘 살게 돼도 $10,000에서 $20,000가 되고 $20,000가 $30,000가 돼도 GDP가 인심이 안 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관용 같은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한국 사회는 아무리 경제 수준이 올라가도 신뢰나 관용 이런 것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특징을 강한 물질주의와 약한 탈물질주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981년 조사 이후 40년 동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과 대만을 비교를 하면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08년 조사를 보면 자기 표현 가치가 한국보다 낮았어요.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들이 GDP가 낮았던 시절에는 자기 표현 가치가 낮게 나타났는데 최근 조사로 올수록 점점 한국과 비슷해지더니만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결국 한국을 추월합니다. 자기 표현 가치에서. 경제가 성장한 만큼 소수자 약자에 대한 관용이나 배려들도 같이 늘어났다는 거죠. 결국 잉그라트 모델대로 갔다는 거죠. 이 나라들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이 세계가치관 조사 자료를 응용을 해서 52개 국가의 관용성 수준을 평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관용성을 가르쳐야 된다. 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자녀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52개 국가 그 조사를 통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한국은 52개 국가 중에 52위 했습니다. 꼴찌했습니다. 1인당 GDP $1,807의 르완다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세계가치관 조사에 항상 포함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인컴 이퀄리티라는 문항인데요. 소득 평등에 대한 문항이고요. 되게 단순합니다.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노력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면 1점에 가까운 숫자에 체크하고 불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10점에 가까운 숫자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척도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이제 세계가치관 조사의 수백 개국 국가들 시민들한테 똑같이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데 한국이 여기서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이제 그냥 규범적으로라도 평등을 선호하는 답변을 하죠.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된다. 근데 한국은 소득 불평등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평등하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거죠. 6차 조사 결과를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평등에 찬성한다는 게 52%, 불평등이 25%로 평등이 거의 2배 이상 높죠. 일본은 평등과 불평등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평등이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스웨덴 3인주의 국가들은 역시 평등에 대한 선호가 불평등보다 훨씬 높죠. 미국은 능력주의 나라답게 불평등이 높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 한국은
불평등 58%, 평등 23%입니다. 이게 2010년 조사였고요. 2020년 조사에서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평등이 12%, 불평등이 64%.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한국과 거의 유일하게 한국과 비슷한 숫자를 기록한 나라가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싱가포르라고. 싱가포르가 이 불평등과 평등의 인식에서 한국과 굉장히 유사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치관이란 뭐냐? 결국은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를 극단적으로 선호하고 평등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태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순위에 대해 집착하고 공공선을 냉소하고 장애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만연하죠. 가치 위계 서열이 굉장히 명확한 사회입니다. 모두가 서울대와 강남 아파트를 열망하면서 뛰어가는 사회, 소용돌이 사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큰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맹렬하게 달려가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가 탈락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소용돌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안적인 삶의 모델 자체가 제시되기 어려운 사회죠. 우리가 흔히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지만 이 다이나믹 코리아 역동적이지만 사실은 경쟁 압력 또한 극단적으로 높은 그런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특성들이 비슷한 수준의 경제의 국가들보다도 유독 낮은 자기 표현 가치라는 지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특성들이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른 민주주의 이 지수 조사인데요. 여기서도 한국이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과 효과적 민주주의 수준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데,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은 뭐냐면 그냥 법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명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효과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 제도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민주적인 사회인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아까 지도와 마찬가지로 우상단에 이 소위 말하는 북유럽, 서유럽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남아프리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 수준은 한국도 만만치 않게 높지만 실질적 민주주의, 효과적 민주주의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2020년 현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민주주의 측정 지표가 있는데, 완전한 민주주의 23개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카테고리가 이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1등을 했어요. 그 전해에는.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국은 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꼴찌를 하거나 그 밑에 카테고리, 그러니까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1등을 하거나 요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5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민주주의가 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학자들은 정치 문화의 면에서 다른 완전한 민주주의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비해서 민주주의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저는 이런 것들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같은 가치관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원리는 1원 1표제죠. 100원을 가지면 100표를 가지는 사회가 자본주의 원리이고,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 원리는 존재 한 명당 하나의 표를 가지는 사회입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원리상 민주주의 원리와 상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를 지나치게 압도하는 사회에서는 딱 제도적인 민주주의까지 나아가지만 그것이 실질적 민주주의까지 나아가기는 되게 힘듭니다. 아까 제가 얼핏 언급드렸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는 GDP가 62,000달러인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고 엘리트 부정부패도 없지만 민주주의 수준은 형식적 민주주의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역시도 사실은 이런 자본주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를 압도하면서 사실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저는 문제가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공정 담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인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삼류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야구 경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억울하면 하라라고 멸시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저는 뭐 예컨대 예전에 최순실 정유라 씨 문제라든가 지금 조국 교수 조민 씨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대부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삼내에서 태어났거나 미리 점수를 벌어놓은 반칙을 한 사람들은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대다수는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산층 이런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은 순전히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그 위치에 올라왔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1루타를 친 줄 착각하고 2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기가 2루타를 친 줄 착각하고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3루타를 친 줄 착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는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정의 공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결과가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의 지나친 불평등은 어떤 논리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사실은 정당화하기 힘든 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공정보다 불평등을 더 많이 말해야 되는데 사실은 불공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평등에 대해서 오히려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커 피어슨이라는 정치학자가 미국의 불평등이 양극화가 심각해진 것이 정치제도의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 공화당, 민주당 양당 중심 체제가 돌아가면서 그 각자의 엘리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나머지 80% 서민들의 이해를 도외시하면서 미국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다. 왜냐하면 루즈벨트 시절에는 소득세가 9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평등한 나라였거든요, 미국이. 근데 지금 그 세금이 야금야금 떨어져서 지금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평등한 나라였던 그 미국이 그 평등을 지금 불평등한 나라로 바꾸기까지 사실은 이 정치가 공화당, 민주당, 양당 엘리트들이 사실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정치에 있고 한국 역시도 미국과 굉장히 유사한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의 양극화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무력화되는 것들 그리고 보수 양당이 돌아가면서 정권을 주고받는 그런 양상들이 결국은 정치 대표성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진보 정당이 계속해서 짓눌려 있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불평등을 계속 악화시키는 정치적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주의라는 것은 차별, 배제, 소유권 중심의 삶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크게 요구하고 지구에서 공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 고도성장 시기에는 능력주의가 이를테면 발전에 강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연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수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야기하는 옳지도 않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손절 대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컨대 능력주의라는 것이 이제 마음의 화석연료다. 이제 우리는 버릴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 자체를 환기하여서 시민적 관심사로 돌려놓는 것이 제가 제시하는 큰 틀에서의 대안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불평등을 선호하고 평등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게 이제 절망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와중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임스 토빈이라는 경제학자가 구체적 평등주의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희소제한이나 공공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배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 구체적 평등주의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의료 영리화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 토빈이 얘기한 구체적 평등주의의 한국적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의료와 같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복지, 중요한 공공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불평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찬성하지만 사실 이런 구체적 평등주의에 대해서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도가 높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희망의 단초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애써 생각해 봅니다. 평등이나 형평 같은 그런 이제 문제,
그런 문제들에 집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로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불평등, 불공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